네, 월요일 사건 파일 시간입니다.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요즘 가장 뜨거운 사람이 바로 조국 후보자인데요. 네, 오늘 두 번째 정책 구상을 발표하면서 재산 비례 벌금제 이 얘기를 했어요. 벌금 액수를 정할 때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하는 이 재산 비례 벌금제를 도입하면 벌금의 형벌로서의 효과가 공평해질 것이다 이런 논리인데 범죄 전문가 보시기에 어떻습니까? 정책 효과가 여러 차원에 있기 때문에요. 네, 유럽의 그 유명한 그 자동차 회사 회장이 벌금 딱지를 교통 딱지를 끊었는데 네. 1억 5천만 원짜리 딱지를 아, 끊었죠. 교통특세 한 장에 예. 1억이 넘습니까? 예, 네. 그러니까 유럽의 일부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음. 보통의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은 거기만큼을 내고 한 5만 원 내고 네. 이 정도의 회장한테는 1억 5천만 원 정도를 부과하는 미국의 많은 주들은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배심원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러니까 그것은 애초에 그 사회의 사법 정책 자체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에서의 재산 비례 벌금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라든가 논의들은 있어 왔었습니다. 네. 근데 문제는 효과가 있느냐? 문제는 우리가 이제 뭐 흔히 말하는 몰카범한테 네. 기껏해야 100만 원 벌금 매겨갖고 효과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? 네네. 그것도 집행 유예해주고 네. 우리나라의 벌금형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. 네. 좀 미미하죠. 예, 실질적으로. 그러면 실제로 재산비례 벌금제를 하기 전에 음. 벌금의 특별 위하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충격을 받을 정도의 그 벌금을 실제로 집행해야지 이게 효력이 있는 겁니다. 네네네. 근데 그것을 안 하고 재산 비례를 한다는 것은 어떤 정책 목표를 가지고 하는 부분에 따라서 대단히 큰 비난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되면 대단히 뭐 좋은 호응을 받을 수도 있는 굉장히 극과 극의 정책입니다. 극과 극의. 예. 그 벌금을 지금 이제 예를 들어 몰카범 같은 경우도 돈이 많은 몰카범이 있을 테고 없는 몰카범이 있을 거잖아요. 이 재산 비례 벌금제 하면 누군가는 100만 원 낼 걸 돈 많은 사람은 한 2억 내야 되고 뭐 이런 건데 그런 게 실질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이런 문제인가요? 아니면 어떤가요? 왜냐하면 집행이 가능할 것인가? 그렇죠. 우리나라에서는 그 빼돌리고 숨겨두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. 사실 사모펀드가 그거 아닙니까? 네네네. 기득권자들이 거기다 다 빼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? 주식으로 빼돌리는 거 뭐 흔히 말하는 태아 있는 애들한테 빼돌리는 것도 지금 우리 추징을 못 합니다. 네, 못하는 거 검찰에서 많죠. 범죄 환수 부서를 만들었는데 대통령께서는 환수청을 만들려고 했는데 거기밖에 안 돼요. 그러니까 그만큼 환수가 안 되는 겁니다. 외국으로 빼돌린 거 엄청나게 많은데도 네. 그러니까 실제로 이 벌금 집행이나 압수수색 허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전제가 네. 실제의 우리 사회 기득권자들이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걸 정확히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그거부터 해야지 이게 되는 거지. 그렇죠. 파악이 돼야 되죠. 그렇죠. 이 다 전제가. 빼돌린 상태에서 지금 벌금 집행을 하면 가면 껍데기밖에 없습니다. 솔직히. 근데 이 벌금을 세금처럼 이렇게 흔히 말하면 세금은 국세기본법은 네네. 그건 판사 영장 없이도 그건 압수수색이 가능합니다. 네. 그것처럼 만들겠다는 의도는 좋은데 전제가 바뀌어 조금 이상하다는 겁니다. 재산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든 질문이 왜 우리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나오면 꼭 나오는 게 이제 사형제 도입해야 된다.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도입해도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하잖아요. 차라리 현실적으로 벌금형을 엄청나게 늘린다면 그건 효과가 있을까요? 네, 저는 그 부분은 사실 오히려?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. 말하자면 아까 말씀 몰카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. 보통 형량은 5천만 말하면 한 1,000만 원인데 실제로 판사들은 그거에 10분의 1도 안 때립니다. 그러니까요. 그럼 의무적으로 한 뭐 1억 정도 때리게 만들고 안 하면은 무제한 강제노역을 시키든 그러니까 실제적인 현실적 효과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특별 유효력이 있게 하는 거죠. 오히려 재산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그렇게 들어서 생각합니다.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뭐 월급 압수하고 막 이러면 그렇잖아요. 알겠습니다. 오늘 본격 주제는 이 전주 여인숙 화재 사건입니다. 안타깝게 폐지를 주어서 생계를 유지해오던 노인 3명의 목숨을 잃었어요. 지난주 월요일에 화재가 났을 때 사실 소방당국은 방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. 맞습니까? 네. 두 가지 가능성은 있습니다. 정확히 당국의 의도를 판단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 부분은 이게 여인숙 같은 건 옛날 건물이기 때문에 처음에 거의 뭐 반소 정도 됐을 경우는 누전점이라든가 이런 사고에 의한 실화의 부분은 네. 확인하기 어렵습니다. 첫 번째. 네. 두 번째는 실제로는
방화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화범을 잡기 위해서 이것은 아직 그 방화를 전제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공식적으로는 두 가지 가능성은 다 보는 건데 네.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조금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네. 방화 가능성보다는 흔히 말하는 실화가 제일 많고 뭐 누전된다거나 이런 식의 그렇기 때문에 네. 우선은 그렇게 발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네. 그래서 그런지 경찰이 60대 남성을 방화 용의자로 지목을 하고 조사 중입니다. 이 근거는 뭔가요? CCTV에 잡힌 모습 때문인가요? 우리가 보통 실화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거의 뭐 99.9%의 불은 한 군데서 붙어갖고 퍼집니다. 근데 네네네. 지금 이 불은 두 군데서 붙었어요. 그러면 약간 좀 의심스럽다. 그렇죠. 약간이 아니라 거의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거는 방화일 가능성이 높다. 왜냐하면 두 군데서 동시에 우연히 겹치기는 거의 힘듭니다. 네. 왜냐하면 누전이라는 것은 전기가 한쪽에서 터지면은 그쪽으로 쫙 가서 끊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기가 안 통하죠. 그러니까 거기서 불이 나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한 군데 났으면 사고, 실화, 그 다음에 두 군데 났으면 방화. 거의 공식화된 그렇군요. 부분이기 때문에 네. 그 부분을 CCTV 확인해 갖고 조용히 확인을 한 거죠. 네. 어쨌든 뭐 이 부분 때문에 그 주변의 60대 CCTV를 거의 뒤지고 다 뒤지고 또 하나는 이 불이 나면은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주변에 구경하는 사람들 찍습니다. 구경하는 사람들 찍는다. 하는 사람들. 그 중에 범인이 있을 수 있다. 방화범은 대부분 그 안에 있습니다. 거기서 구경하고 있습니까? 방화는 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.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. 심리가 CCTV가 그러니까 일단 실화보다는 방화에 주안점을 둔 것이 두 군데서 발생했다.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용의자가 한 5분 정도 서성이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하네요.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 이후에 다시 와서 진압하는 걸 봤다. 이것도 굉장히 좀 가능성이 있는 증거들입니까? 보통 이 정도가 겹치면은 저희들 판단은 99.9%가 이 사람일 가능성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.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 사람 말고는 여인숙 앞을 지나간 사람이 없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시간에 그리고 다시 그것을 진압하는 것을 또 와서 구경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가장 강력한 추정이 의심되는 용의자. 부분인 거고요. 그렇지만은 직접적인 증거 부분은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. 조사를 좀 더 해봐야 된다.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. 그런데 당사자는 지금 혐의 부인하고 있죠? 실제로 이제 방화범은 현행범으로 잡아야 됩니다. 왜냐하면은 방화라는 건 추정,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강력한 간접 증거 의심은 있다 하더라도 실제의 그 불을 지른 거를 직접적으로 찍었거나 아니면 이런 것이 아닌 한 사실은 입증하기 쉽지 않거든요. 방화도 그렇군요. 그래서 이제 방화 관련된 과학수사가 많이 발전했습니다. 여기 제 손을 보시면 제가 털이 많습니다. 네네. 근데 불을 지르면은 이 털들이 거의 반이 타거나 아니면 끄슬리게 됩니다. 자국이 남게 되는군요. 그래서 이제 방화범은 현행범 체포할 때 이 손에다가 종이봉지를 확 씌워버립니다. 양손을 다. 왜냐하면 그거 자체를 바로 검사를 해야 되기 채취가 때문에. 돼서. 그리고 이제 보통 방화를 하게 되면 뭐 촉진제라고 해서 촉매제라고 촉진제라고 하기도 하는 석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뿌리고 하기 때문에 그 탄화수소 계열이 몸이라든가 옷에 미세하지 묻습니다. 그거는 거의 그 씻어내도 씻기지가 않습니다. 뭐 장갑이나 뭐나 아무리 해도 그 성분이 남아 있어서 나중에 발각이 됩니까? 그래서 그것을 냄새 포집기나 아니면은 탄화수소 포집기 같은 걸로 정밀하게 미세 증거를 채취합니다. 아마도 그 증거가 제가 보기에는 경찰은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. 제가 방화수사관을 한 제 경험으로 봐서는 분명히 있을 텐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. 왜냐하면 영장실질심사에 그게 나타난 건지 그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왜냐하면 이건 재판에 가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정확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방화범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딱 직접 증거가 별로 없으니까 힘든데 그러면 프로파일러가 투입돼서 조사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? 그렇죠. 그러면 방화범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이전에도 방화를 몇 번 저질렀다 그러더라고요. 그건 한 번으로서 끝날 수는 없는 건가 봐요. 왜냐하면 방화라는 것은 저희들은 입장에서 방화와 연쇄 방화는 전혀 질적으로 다르다고 판단합니다. 방화는 경제적 목적이 포함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더 높을 수도 있는데 연쇄 방화는 기본적으로 욕구 범죄입니다. 즉 말하자면 성적 스트레스라든가 그래서 저희는 주로 성범죄로 봅니다. 그렇습니까? 그래서 이제 연쇄 방화라고 하면 시리얼 아슨 같은 경우는 연쇄 방화는 성적인 목적 그런 걸 가장 먼저 두고 보고
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가, 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평소에 생활하고 있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그 해소의 지점에 불이란 것이 적용된다고 하면 이거는 그 특성에 맞는 거 아닌가 판단을 하는 거죠. 보통 생각하면 방화범들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사회적으로 불만 세력이랄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성적인 게 굉장히 강합니까? 왜냐하면은 사회적 불만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어떤 겁니다. 네네. 그러니까 자기의 내적으로 불만이 있는 것이 있는 건데 그것을 자기 내적인 어떤 프라이버시를 얘기하지 못하니까 바깥에 있는 어떤 추상적인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. 네. 즉 사회가 다 썩었어. 네. 나만 이렇게 못 살아. 음. 나만 이렇게 뭐 파람을 받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내적으로 있는 분노가 외적으로 추상화시킨 거죠. 그래서 저희는 내적인 걸 찾는 거죠. 내적인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데 드러나는 건 추상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. 그렇죠. 그 내적인 것에는 주로 이제 연쇄방화는 성적인 것이 상당 부분이 높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불을 지르고 이 사실 연쇄방화는 불을 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불을 지르고 불 지른 그 불꽃을 보는 데에서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는 것 플러스 그 사람들과 같이 막 끌어다닙니다. 사람들 동원해 갖고 같이 그렇습니까? 예, 막 소리도 지르고 불 끄세요 막 하고 네네네. 소방관들한테 빨리 오세요라고 하기도 네. 하고 굉장히 이상한 특이하군요. 특성을 보이죠. 네. 그래서 보통 그러니까 불이 났을 경우는 그 진화 현장을 찍는 이유가 그겁니다. 그렇군요. 방화범은 이제 체포한 이후에 화장실에 보내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? 아까 말씀드린 거 제가 그 지울 봉지를 씌우는 거랑 네. 같은 맥락으로 화장실 가서 손을 씻거나 비누로 씻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짓을 못하게 증거인멸을 못하게 쫓아가죠. 네. 같이 옆에 서 있죠. 그게 참 수사관으로서 고통스럽지만은 네. 빨리 미세 증거를 채취해 갖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방화 수사에서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. 마지막으로 그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앞에서 이 사람이 스스로 마스크를 벗었습니다. 이건 뭐 결백을 주장하는 행위입니까? 뭡니까? 그 방화범들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사회적으로 네. 자기가 무엇인가를 내세우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굴을 잘 안 가려요. 그래요? 그러니까 방화범들은? 그러니까 저도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는 연구자분들마다 좀 다르거든요. 네. 근데 그런 독특한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건 아마 자기가 이 불을 지름으로써 아까 참여형의 범죄를 하는 것과 네네. 같은 맥락이라고 조심스럽게 파악하고 있습니다. 자, 복잡하군요. 알겠습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.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